할머니 정신 차리소.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제 목소리 들립니까? 바다가 나를 삼킨다. 안 됩니다. 제 손 꽉 잡으소사리 물때라. 금방 물이 턱 밑까지 찰깁니다. 제발 눈 좀 떠보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갯벌 위로 살을 애는 듯한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4살 소년 동수는 자기 몸집보다 2배는 더 커 보이는 무거운 폐그물 더미를 부여잡고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하늘에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졌고 귀를 찢을 듯한 파도 소리가 소년의 외침을 번번이 집어삼켰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바다였지만 동수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기압골이 급격히 떨어지며 비린내를 머금은 돌풍이 불어오던 오후부터 바다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직감했던 터였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자 동수는 부서질 듯 낡은 집의 지붕을 동여매고 해안가에 묶어둔 작은 목선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갯벌로 뛰어나왔습니다. 파도의 주기와 너울의 높이를 보아하니 오늘 밤은 방파제마저 위태로울 만큼 거친 바다가 될 것이 분명했죠. 계류줄을 몇 번이나 겹쳐 묶고 돌아서던 찰나 동수의 눈에 갯벌 한가운데 처박힌 거대한 검은 뭉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파도에 휩쓸려온 커다란 고래의 사체이거나 인근 양식장에서 떨어져 나온 폐자재 더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타고 미세한 신음소리가 들려온 순간 동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퍽이는 갯벌에 장화가 푹푹 빠졌지만 동수는 미친 듯이 검은 뭉치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두껍고 질긴 나일론 밧줄과 폐그물이 겹겹이 엉킨 그 속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체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그물은 선박에서 떨어져 나온 듯 아주 굵고 무거운 트롤망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그물코가 단단히 조여져 할머니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죠. 조금만 참으소. 제가 어떻게든 끊어볼 테니까. 동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작업용 칼을 꺼냈습니다. 빗물이 눈을 때려 시야가 흐려졌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바닷바람 속에서 꽁꽁 얼어붙은 그물 매듭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무뎌서 질긴 나일론 줄이 쉽게 잘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짠 바닷물에 씻겨 내려갈 뿐 고통을 느낄 새조차 없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싸아 하는 소리와 함께 무서운 속도로 바닷물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들물 시간이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사리때라 한번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갯벌은 수심 깊은 바다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바닷물이 동수의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소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의 목과 가슴을 조이고 있던 가장 굵은 밧줄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동수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늘어진 할머니의 몸을 자신의 작은 등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두꺼운 옷과 노파의 체중이 더해져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갯벌의 지늘기 발목을 잡아 끌어 마치 누군가 밑에서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죠. 할머니 제발 숨만 붙어 있으소. 우리 할매 혼자 기다립니다. 저 죽으면 우리 할매도 죽습니다. 동수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며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까지 차올랐던 바닷물이 어느새 허벅지까지 찰랑거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파도 소리와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바다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며 갯골의 깊은 수렁을 피해 육지를 향해 한 걸음씩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발 아래로 단단한 자갈밭이 느껴졌습니다. 방파제 위로 올라선 동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죠. 할머니의 숨소리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동수는 다시 할머니를 들쳐 업고 비탈진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작은 집. 그곳이 동수와 동수의 할머니가 사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방 안에서 기침을 하던 동수의 할머니가 기겁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동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뉘신데 이리 물귀신이 다 되어 왔어. 할매 얼른 아궁이에 불부터 좀 떼주소, 사람 죽게 생겼습니다. 바다에서 그물에 감겨 쓰러진 걸 업고 왔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급히 밖으로 나가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밀어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동수는 방바닥에 낯선 노파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얼음장 같은 몸을 녹이기 위해 젖은 옷을 벗겨내야만 했죠. 흙탕물에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노파가 입고 있던 옷은 섬마을에서는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최고급 소재의 옷이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 역시 묵직하고 차가운 금빛을 띠고 있었지만 당장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동수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수건으로 노파에 젖은 백발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자신과 할머니가 덮는 낙지만 두꺼운 솜니부를 겹겹이 덮어주었습니다. 아궁이에서 올라온 열기로 방바닥이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쉴 틈도 없이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와 숟가락으로 노파에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어린 소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수의 할머니 역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노파의 창백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연신 한숨을 쉬었죠. 밤새 거친 비바람이 창문을 부술듯이 때렸지만 동수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노파의 곁을 지켰습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이마와 손발을 끊임없이 주물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며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고 자란 14살 소년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새벽동이 틀 무렵 거짓말처럼 폭풍우가 먹고 창문 틈으로 희스름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는 냄새와 오래된 벽지의 눅눅한 냄새가 섞여 맴돌았죠. 밤새 노파의 손을 붙잡고 꾸벅꾸벅 졸던 동수는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정신이 드십니까? 제 말 들려요. 이불 속에 파묻혀 있던 노파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처음엔 흐릿했지만 점차 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촐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찰나의 순간 예리하고 형형한 빛이 그 눈동자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거친 파도와 싸우며 기업을 이끌어온 대한민국 물류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던 전설적인 여장부 강 회장의 본능적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 예리한 빛은 이내 짙은 혼란스러움으로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강 회장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려다 이내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비가 새는 얼룩진 천장, 낡은 장판,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까무잡잡한 얼굴의 어린 소년과 허리가 굽은 노인.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당신들은 누구고? 할머니 살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어젯밤에 갯벌에서 폐그물에 감겨 죽어가는 걸 제가 업고 아심도 기억 안 납니까? 강 회장은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두통이 깨질 듯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왜 그 차가운 밤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에 묶여 있었는지, 그 거대한 파도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은 두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머릿속은 짙은 안개라도 낀 것처럼 하얗기만 했습니다. 내가 누구지 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의 끈이 모두 끊어져 버린 막막함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낯선 노파의 모습을 보며 동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 할머니 아무 걱정 마소. 여기서 푹 쉬면 다 기억날 깁니다. 밥부터 좀 드시지에. 동수의 따뜻한 체온이 손에서부터 전해져 오자 강 회장의 떨리던 어깨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80대의 노파와 세상의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14살 섬마을 꼬마 어부.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작은 섬마을의 허름한 방 안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는 조카의 잔혹한 배신과 거대한 피의 복수극,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엄청난 비밀이 깊은 바닷속 진주처럼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방 안의 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멎은 다음 날 아침, 섬마을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이 시리도록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던 바다도 잔잔한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평온을 되찾았죠. 밤을 꼬박 새운 동수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가 새는 낡은 천장 아래 좁은 방구석에는 어젯밤 사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동수의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궁이 불을 살리며 가마솥에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좁은 마당을 채우고 있었죠. 방 한가운데 깔린 낡은 솜니불 속에는 어젯밤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올린 노파가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동수의 할머니가 입던 헐렁한 꽃무늬 몸빼 바지와 낡은 스웨터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지만 노파의 얼굴에서 풍기는 묘한 기품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할매요, 이제 정신이 좀 들고 속은 좀 어떻소? 동수의 물음에 노파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지독한 공포는 가신 듯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막막함이 두 눈에 가득 고여 있었죠. 노파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며 거칠고 투박한 방바닥과 얼룩진 벽지를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최고급 대리석과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 해운그룹의 여회장에게 이 비좁고 남루한 섬마을의 방구석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왜 이토록 이질감을 느끼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플 낀데 이리 와서 밥 좀 무구소 차는 없어도 속 데우는 데는 된장국이 최고입니다. 동수의 할머니가 이 빠진 사기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과 시래기 된장국을 담아 작은 상 위에 올렸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시큼하게 익은 김치 한 보시기가 전부였죠. 상 앞에 앉은 노파는 무의식적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의 끝을 상 모서리에 반듯하게 맞추며 정렬했습니다. 수십 년간 빈틈없이 회사를 경영하며 몸에 밴 완벽주의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고스란히 튀어나온 것입니다. 거친 보리밥알이 입안에서 겉돌았지만 사흘 밤낮을 굶주린 터라 노파는 허겁지겁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내가 대체 누구랍니까? 왜 바다에 빠져 있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이 새하얀 도화지 같습니다. 노파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수는 안쓰러운 마음에 노파의 마른 손을 토닥였습니다. 할매요, 걱정 마소, 바다에서 건졌으니 우선 우리끼리는 혜순이 할매라 부릅시다. 제가 장에 나가서 경찰 아저씨들한테 물어볼 테니 그때까지 우리 집에서 몸이나 추스르소. 혜순. 천하를 호령하던 강 회장에게 졸지에 섬마을 촌부의 이름이 붙여진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동수는 서둘러 바다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폭풍 후에 떠밀려온 귀한 해산물들이 갯벌에 널려 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을 피하려면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벌어야만 했습니다. 낡은 장화를 신고 고무대야를 챙기는 동수의 뒤를 혜순이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방 안에만 있기에는 답답하기도 했고 자신을 구해준 이 어린 생명의 고단한 삶이 무의식 중에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갯벌로 향하던 중 저 멀리 수평선 위로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혜순의 눈빛이 갑자기 매섭게 변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라 캄캄한 밤바다를 가르며 선박을 운항해 본 노련한 항해사처럼 예리하고 차가운 시선이었죠. 저 배 흘수선이 너무 낮잖아. 화물을 과적했어. 게다가 조류 방향도 안 읽고 우연으로 무리하게 꺾고 있군. 안전운항실은 대체 저 따위로 통제하고 뭘 하는 거야. 항해사가 제정신이야. 혜순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다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던 묵직한 현장 경험과 해운그룹, 총수로서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지워진 기억을 뚫고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동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혜순이 할매 방금 뭐라 했습니까? 흘수선이 뭐고 안전운항은 또 뭡니까? 동수의 동그란 눈을 마주친 순간 혜순은 흠칫 놀라며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그저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익숙함이 뜨겁게 솟구쳤을 뿐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동수를 뒤로하고 두 사람은 항구의 작은 어판장에 도착했습니다. 동수는 새벽 일찍 통발에서 건져 올린 문어 2마리와 소라들을 꺼내어 중매인 덕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덕배는 섬마을 노인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무게를 속이고 헐값에 해산물을 후려치기로 악명 높은 깍쟁이였습니다. 그는 저울에 문어를 툭 던지더니 시큰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야, 씨알도 잘고 상태도 메롱이다. 다 합쳐서 20,000원 쳐줄 테니 잔말 말고 가져가라. 20,000원이요. 아재요, 장난합니까? 어제 풍랑에 잡힌 귀한 참문어인데. 아무리 못해도 50,000원은 받아야지에 우리 할매 약값도 모자랍니다. 동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매달렸지만 덕배는 코웃음을 치며 동수의 고무대야를 발로 툭 밀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혜순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굽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덕배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두 눈에서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보쇼 장사를 그따위로 양심 없이 하면 쓰나 문어 빨판의 활력이나 색깔을 보면 갓 잡아 올린 최상급인데 무게를 속이려고 저울 0점도 교묘하게 조작해놨군. 수수료 떼고 중간 유통마진 20%를 제하더라도 현재 도매가로 최소 6만 5천 원은 받아야 정상이야. 어디서 어린애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려고 들어 당장 6만 5천 원 내놔. 시장 바닥이 순식간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며 순식간에 원가와 마진을 계산해내는 능력.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며 협상 테이블을 주름잡던 기업 사냥꾼의 본능이 폭발한 것입니다. 덕배는 해순의 압도적인 기세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셈법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6만 5천 원을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동수는 입을 떡 벌린 채 지폐를 쥐고 있는 해순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목숨을 걸고 구해낸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 소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성해운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한 남자가 신경질적으로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파편 위로 남자의 서늘한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강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자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를 폭풍 우치는 바다로 밀어버린 피도 눈물도 없는 조카 강태성 부회장이었습니다. 시신을 못 찾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거친 풍랑에 늙은이가 살아남았을 리는 없고 그물에 묶인 채로 깊은 바다로 가라앉았어야 정상 아니야.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해류의 방향을 따라 샅샅이 수색했지만 흔적조차 없습니다. 혹시라도 인근 섬으로 떠밀려갔을 가능성이 있어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떨리는 보고에 강태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강 회장이 살아 돌아온다면 자신이 꾸민 끔찍한 짓이 들통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회장 자리 역시 영영 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을 세차게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근처에 있는 유인도 무인도 가릴 것 없이 모조리 뒤져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샅샅이 수색하란 말이야. 만약 살아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숨통을 끊어버려 알겠어. 그날 오후 동수가 사는 작은 섬마을의 유일한 선착장으로 묵직한 엔진음을 내며 여객선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낚시꾼 몇 명만 내렸을 조용한 항구에 칠흑처럼 검은 대형 SUV 2대가 미끄러지듯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에 검은 양복을 맞춰 입은 사내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강 회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인쇄된 전단지가 들려 있었죠. 사내들은 선착장 주변의 상인들과 그물 손질을 하던 어르신들을 거칠게 몰아세우며 사진을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 위로 검고 거대한 불행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른 속도로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갯벌에서 해순과 함께 조개를 캐며 모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동수는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발소리를 아직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추격전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저 아저씨들이 들고 있는 사진 우리 집에 있는 해순이 할매 아입니까? 쉿동수야 입 닫아라. 저놈들 눈빛을 보아하니 사람 살리러 온 눈빛이 아니다. 당장 집으로 뛰어가서 문 걸어 잠가야 한대이. 항구 한 구석에 몸을 숨긴 동수와 덕배 아재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평화롭던 섬마을 선착장은 순식간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휩싸였죠. 최고급 세단과 대형 차종에서 내린 덩치. 큰 사내들은 이 조그만 어촌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커먼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구두가 질척이는 갯벌 흙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섬 사람들을 위협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죠. 사내들의 손에 들린 전단지 속에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게 웃고 있는 해순 할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의 태도는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손질하던 어르신들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가 사진을 들이밀었고 대답이 시원찮으면 생선 상자를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험악한 꼴을 지켜보던 동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거친 폭풍우 속에서 할머니를 그물에 묶어 바다로 던져버린 악마들이 바로 저놈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저들이 해순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할머니는 물론이고 자신과 병든 친할머니의 목숨까지 온전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탈진 언덕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장화가 벗겨져 맨발이 자갈에 긁혀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오직 빨리 집에 도착해서 해순 할머니를 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매요, 큰일 났습니다. 시커먼 양복 입은 깡패. 놈들이 해순이 할매 사진을 들고 온 섬을 뒤지고 다닙니다. 얼른 숨어야 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루로 뛰어오른 동수의 외침에 방 안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친할머니와 해순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동수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과 피투성이가 된 발을 본 친할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작 쫓기는 신세인 해수는 묘하게도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평생 수많은 위기와 사투를 벌이며 기업을 이끌어온 그녀의 피 속에는 절체절명의 순간일수록 더욱 냉정해지는 승부사의 기질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수는 방 한쪽 벽면에 아무렇게나 붙어있던 빛바랜 낡은 해도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동수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배를 탈 때 보던 낡은 바다지도였죠. 해순의 손가락은 복잡하게 얽힌 등심선과 항로를 따라 아주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는 암초를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조류의 속도와 선박의 보건력을 계산해야지. 흘수가 깊은 대형 선박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우연 변침을 하면 안 돼. 이따위로 항로를 짜면 배가 뒤집힌다고. 도대체 어느 배의 항해사가 이따위로 길을 잡았어. 해순의 입에서는 섬마을 사람들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복잡한 해운 물류 용어와 항해 기술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다를 읽어내고 거대한 선박의 안전을 통제하던 최고 책임자로서의 본능이 낡은 지도를 보자마자 조건반사처럼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물에 감겨 죽어가던 나약한 노파가 아니라 거친 파도와 싸우며 바다를 제패한 제독처럼 매섭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멀리서 언덕을 올라오는 사내들의 무거운 발소리와 거친 욕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해순의 소매를 다급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해순이 할매 지금 바다 지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들키면 우리 다 죽어에 빨랑 이쪽으로 오소. 동수는 부엌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괴짝을 힘껏 밀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겨울철 고구마와 감자를 얼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 파놓은 비좁은 지하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몸을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비좁고 축축한 공간이었죠. 해수는 영문도 모른 채 동수의 손에 이끌려 캄캄한 구덩이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동수가 재빨리 나무 괴짝을 원래대로 덮고 흙 묻은 빗자루로 바닥에 발자국을 지워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쾅쾅 이보쇼 계시오. 부서질 듯 거칠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덩치 큰 사내가 신경질적으로 마당에 침을 뱉으며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동수의 친할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뉘신데 남의 집 문을 이리 부서져라 두드린데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망구 말 길게 할 거 없고 이거 한번 보쇼 며칠 전에 바다에서 이 얼굴 한 노인네 떠밀려 온 거. 본 적 없소 숨기면 아주 뼈도 못 추릴 줄 아쇼. 사내가 들이민 전단지 속 얼굴은 영락없는 해순 할머니였습니다. 동수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죠. 하지만 동수의 친할머니는 평생 모진 풍파를 견디며 손자를 키워낸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던 손을 등 뒤로 감추고는 오히려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이런 시라기 같은 놈들을 봤나 눈구멍이 있으면 똑바로 쳐다봐요. 이다 쓰러져가는 총구석에 저리부티. 나는 노인네가 올 때가 어딨어. 어제 폭풍 후에 지붕 날아갈 뻔해서 혼비백산했는데 남의 집 마당에 흙발로 들어와서 어따 대고 큰 소리여 당장 안 나가. 할머니의 호통에 사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중 우두머리 격으로 보이는 사내가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로 성큼성큼 마루 위로 올라와 방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초리가 낡은 장롱과 이불 더미를 훑고 지나가더니 이내 부엌 쪽으로 천천히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부엌 구석에 웅크린 채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나무 괴짝 아래 숨어있는 해순 할머니마저 숨을 죽인 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덜덜 떨고 있었죠. 사내의 그림자가 부엌 문턱을 넘으려는 찰나 마당 밖에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이 거기 당신들 남의 집에서 뭐하는 짓이야 당장 나와. 섬마을을 순찰하던 늙은 파출소 소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덕배 아재가 선착장에서 벌어지는 꼴을 보고 몰래 파출소로 뛰어가 신고를 한 덕분이었죠. 순경 제복을 본 사내들은 혀를 차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할망구 운 좋은 줄 아쇼. 만약 늙은이 숨겨준 거 들통나면 이 집구석 불태워버릴 테니까 가자. 사내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대문을 나서 언덕 아래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동수와 할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파출소 소장님이 괜찮냐며 안부를 묻고 떠난 뒤에야 동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이 마을을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것을 확인한 후 동수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나무 괴짝을 치웠습니다.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해순을 끌어올렸죠. 해순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호흡은 몹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닫혀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머릿속을 마구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날 죽이려 했어. 그놈들이 날 요트에서 바다로 밀어버렸어.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어. 내 조카 태성이가 나를. 해순이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폭풍 우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을 차가운 심연으로 밀어넣던 서늘한 눈빛, 믿었던 피부치의 끔찍한 배신,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거대한 굉음을 내며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순의 눈동자는 이내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침에 노파의 허름한 껍질을 깨고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이자 대한민국 물류의 여제인 강 회장이 서서히 부활하는 순간이었죠. 해순이 할매 다 기억났습니까? 누군지 생각납니까? 동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해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둠을 가르는 등대처럼 섬뜩할 정도로 강렬하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수의 작은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나기에 들어간 힘이 14살 소년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동수야, 내가 누구인지, 왜 그 차가운 바다에 던져졌는지. 이제 전부 다 기억났어. 나를 살려준 내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이제부터는 내가 그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차례야. 허름한 썸마을의 낡은 방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거대한 복수국의 서막이 마침내 그 웅장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던 여제는 자신의 왕자를 되찾기 위해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동수와 해순의 숨막히는 비밀 동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강 회장의 두 눈은 맹수처럼 차갑고도 번뜩이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 겁에 질려 떨던 치매 노파 해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굽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낡고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온몸에서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동수와 동수의 친할머니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마른 침만 꿀꺽 삼킬 뿐 감히 먼저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수야, 나를 바다에 던진 놈들은 내 피부치인 조카 태성이 일당이다. 그놈은 내가 죽은 줄로만 알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살아있을까봐 저렇게 사냥개들을 풀어 이 섬까지 뒤지고 있는 게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떨림조차 없는 그 냉정한 음성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짓눌렀죠. 동수는 그제야 자신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할머니가 그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뉴스에서나 보던 무시무시한 기업의 총수라는 사실을 피부로 실감했습니다. 조카가 고모를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에 동수의 솜털이 쭈뼛 섰습니다. 만약 사내들이 다시 들이닥쳐 이 좁은 방구석을 뒤지기라도 한다면 당장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 사람 모두 깊은 바다에 물귀신 신세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회장님예, 그럼 이제 어째야 합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할까에. 파출소 소장님한테 말하면 서울로 연락을 해줄 깁니다. 동수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강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이미 조카 태성이가 매수해둔 끈앞풀들이 득실거릴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경찰망을 이용했다가는 오히려 태성이에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보고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죠. 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기업 사냥꾼들의 모략과 배신 속에서 태성, 해운그룹을 지켜낸 그녀의 비상한 두뇌가 맹렬하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동수야. 경찰은 믿을 수 없어. 지금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내 비서실장, 최 실장뿐이다. 내가 나 대신 읍내 우체국 공중전화로 가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한 통 걸어줘야겠다. 강 회장은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몽당 연필을 집어들더니
달력 뒷면에 복잡한 숫자, 배열을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전화번호가 아니라 비서실장과 단둘이 위급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둔 비밀. 직통 라인의 번호와 암호문이었죠. 강 회장은 동수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눈을 맞추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반드시 우체국 앞 공중전화여야 한다. 추적을 피하려면 무조건 1분 안에 끊어야 해. 최 실장이 전화를 받으면 다른 말은 일절하지 말고 오직 바다거북이 깨어났다고만 전해라. 그럼 그가 모든 것을 알아서 준비할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동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할머니의 목숨까지 걸린 위험천만한 심부름이었지만 14살 소년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 해순 할머니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더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꼬깃꼬깃한 달력 종이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에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골목마다 짙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사내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큰 길을 피해 좁고 굽은 골목길과 남의 집, 담벼락 밑을 이리저리 오가며 우체국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다행히 사내들은 선착장 근처의 여관방에 진을 치고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우체국 앞에 도착한 동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고 동전을 넣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묵직하고 차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아, 아저씨. 그기에 바다거북이 깨어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침묵의 몇 초가 지나고 남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다급하게 물어왔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위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가 1분 안에 전화를 끊어야 한다는 강 회장의 당부를 떠올리며 서둘러 섬의 이름을 말하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전화부스 유리창 밖으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아까 동순의 집 마당까지 쳐들어와 흙발로 방바닥을 훑어보던 바로 그 선글라스를 낀 사내였습니다. 어이 꼬마야. 그 총구석에서 서울로 무슨 전화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실까? 혹시 내 놈 집구석에 숨겨둔 늙은이한테 거는 거 아니냐?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전화부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동수는 수화기를 내팽개치고 사내의 가랑이 사이로 쏜살같이 몸을 날려 빠져나왔습니다. 사내가 욕설을 내뱉으며 동수의 뒷덜미를 잡으려 했지만 매일같이 갯벌을 누비며 단련된 14살 꼬마 어부의 날랜 몸놀림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무조건 뛰어야 한다. 동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로처럼 얽힌 섬마을의 골목길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뒤에서는 사내의 무거운 구두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죠. 동수는 일부러 어구가 널브러져 있는 비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내가 쌓여있던 통발과 그물에 발이 걸려 와당탕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동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가가 모여있는 마을 외곽까지 정신없이 달린 끝에 동수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빈 독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턱끝까지 차오른 숨을 억누르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사내가 씩씩거리며 폐가 주변을 맴도는 발소리가 섬뜩하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 조그만 쥐새끼가 어디로 숨었어? 잡히면 아주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다. 사내는 한참 동안 주변을 샅샅이 뒤지더니 이내 욕설을 내뱉으며
선착장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동수는 사내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깔릴 때까지 도간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강 회장과 친할머니가 무사할까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안전해졌다고 판단한 동수가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동수를 맞이했죠. 동수가 헐떡이며 공중전화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자 강 회장의 눈매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놈들이 낌새를 챘구나. 최 실장이 섬의 이름을 들었다면 당장 비밀 특수팀을 이끌고 헬기를 띄우든 배를 띄우든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을 거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태성이의 사냥개들이 먼저 우리 집을 덮칠 거야.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결연한 표정으로 동수의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그동안 이 늙은이를 거둬주신 은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형님과 동수까지 험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밤 당장 이 섬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동수야, 내가 타는 그 작은 목선, 지금 당장 띄울 수 있겠느냐? 여객선은 이미 놈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을 터였습니다. 강 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레이더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동수의 조그만 낚싯배를 타고 칠흑 같은 밤바다를 건너 인근 육지의 인적 드문 항구로 은밀하게 밀항하는 것이었죠. 동수의 친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찜을 싸기 시작했고 동수 역시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밤바다 길은 제가 눈 감고도 훤히 꿰고 있어요. 놈들 눈 피해서 갯바위 쪽으로 돌아나가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세 사람은 불을 모두 끄고 쥐 죽은 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숨어버린 도망치기에는 더없이 완벽한 어둠이 깔려 있었죠. 파도 소리에 발소리를 숨기며 가파른 절벽, 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 후미진 갯바위 뒤에 숨겨둔 동수의 작은 목선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바로 그 순간 절벽 위에서 환한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일제히 바다를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저기다. 저 조그만 배에 늙은이가 타고 있다. 당장 잡아. 선글라스를 낀 사내의 악에 받친 고함 소리가 밤바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들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절벽을 미끄러지듯 쫓아 내려오기 시작했죠. 동수는 다급하게 모터의 줄을 거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부르릉. 낡은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매연을 내뿜었고 작은 목선이 거친 물살을 가르며 캄캄한 바다를 향해 튕겨나가듯 출발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바닷물에 뛰어든 사내의 손끝이 배의 뒷부분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배는 무서운 속도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뒤이어 절벽 위에서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사내들의 쾌속선이 굉음을 내며 추격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흔들리는 배 안에서 몸을 낮춘 채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는 조카의 사냥개들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바다의 여제와 14살 꼬마 어부 그리고 병든 할머니가 탄 작고 위태로운 조각배는 죽음의 추격전을 벌이며 거대한 복수국의 중심부인 육지를 향해 필사적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밤바다 위로 두 척의 배가 뿜어내는 굉음이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모는 낡은 목선은 거친 파도를 넘을 때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렸고 털털거리는 구형 모터는 매연을 뿜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하지만 뒤따라오는 사내들의 배는 달랐습니다. 조카 태성이가 고모를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섭외한 최고급 쌍발 엔진 쾌족선이었습니다. 쾌속선이 뱃머리를 들고 무서운 속도로 바다를 가르며 쫓아오자 2배의 거리는 좁은 골목길을 내달리듯 순식간에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야 안 된대이 저놈들 배가 너무 빨라가 이대로 가다간 10분도 안 돼서 꼬리가 잡힐 깁니다. 배전에서 바닷물을 뒤집었으며 벌벌 떨고 있던 동수의 친할머니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내들이 켠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서치라이트. 불빛이 동수의 굽은 등과 강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핥고 지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사내들의 섬뜩한 욕설과 당장 배를 세우라는 확성기. 소리가 밤바다의 바람을 타고 소름 끼치게 들려오고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동수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키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14살 소년의 힘으로 기계의 성능 차이를 극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배 뒤편에 꼿꼿하게 앉아 쫓아오는 쾌속선을 노려보던 강 회장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남아 조카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집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강 회장은 흔들리는 배전으로 다가가 동수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동수야, 내 말 잘 들어라. 저놈들의 배는 속도는 빠르지만 선체가 무겁고 배 밑바닥이 깊숙이 잠기는 요트급 쾌속선이다. 우리가 탄 이 작은 목선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은 곳으로 저놈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뿐이야. 이 근처에 물길이 험하고 바위가 숨겨진 곳이 어디 있느냐. 강 회장의 벼락 같은 호통에 동수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할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섬 주변의 험한 물길을 제집 드나들듯 누비던 동수였습니다. 머릿속에 섬 주변의 해저 지형이 지도를 펼쳐놓은 것처럼 쫙 그려졌습니다. 회장님의 여기서 좌연으로 5분만 틀어나가면 칼바위 해협이 나옵니다. 거기는 물밑으로 날카로운 여가 쫙 깔려 있어서 우리 동네 베테랑 어르신들도 썰물 때는 절대 안 들어가는 마의 바다입니다. 지금 물이 빠지는 시간이라 큰 배가 들어가면 무조건 밑창이 찢어집니다. 바로 거기다 동수야, 망설이지 말고 그 칼바위 쪽으로 뱃머리를 돌려라. 뒤는 돌아보지 말고 놈들을 그 지옥으로 유인하는 거야. 강 회장의 단호한 명령에 동수는 꽉 다문 입술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이를 악물고 배의 방향을 왼쪽으로 급격히 틀었습니다. 낡은 목선이 기우뚱하며 거친 파도 사이로 방향을 꺾자 뒤쫓던 쾌속선도 서치라이트를 번득이며 매섭게 따라붙었습니다. 사내들은 눈앞에 먹잇감이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는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엔진의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미친 듯이 돌진해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는 칼바위 해협으로 동수의 작은 목선이 먼저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배 밑바닥이 얕은 목선은 수면 아래 숨겨진 날카로운 암초들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요리조리 물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동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두 손은 핸들을 꽉 쥐느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내 뒤따라오던 쾌속선이 굉음을 내며 해협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협의 지형을 전혀 모르는 데다 오직 강 회장을 잡아 죽이겠다는 살기에 눈이 먼 사내들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죠. 쾅하는 귀를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쾌속선의 앞부분이 물속에 숨겨진 거대한 암초에 정면으로 들이박혔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쾌속선의 선체가 하늘로 붕 떴다가 바다로 고꾸라졌고 배 밑바닥을 갈기갈기 찍고 들어온 암초 때문에 엔진이 끔찍한 쇳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배 위에 서 있던 사내들은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가듯 차가운 바다로 처박혔고 쾌속선은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며 기우뚱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통쾌하고도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바다의 지형과 선박의 특성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 강 회장의 지략과 어린 꼬마 어부 동수의 놀라운 조종 실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멀어지는 칼바위 해협 쪽에서 사내들의 허우적거리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동수의 목선은 뒤돌아보지 않고 육지를 향해 묵묵히 밤바다를 갈랐습니다. 어느덧 길고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수평선 너머로 검붉은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의 낡은 목선은 육지의 후미진 폐항구에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엔진을 끄자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긴장이 풀린 동수와 친할머니는 뱃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내리려던 세 사람의 눈앞에 평생 잊지 못할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인적 없는 폐항구의 낡은 부두 위로 좋기 20대는 넘어 보이는 최고급 대형 검은색 세단들이 일렬로 끝없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 앞에는 각 잡힌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조각상처럼 서 있었죠. 배가 부두에 닿자마자 물이 한가운데서 백발이 성성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중년의 신사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태성해운그룹의 실세이자 강 회장의 영원한 오른팔 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우체국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짧은 통화의 발신지 추적을 통해 단숨에 이 외진 항구까지 비밀 결사대처럼 병력을 이끌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흙투성이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배에서 내리는 강 회장을 보자마자 젖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이 못난 놈이 회장님을 지키지 못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제 목을 쳐주십시오. 도열에 있던 수십 명의 경호원들도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무사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부두를 울리는 그 장엄하고 압도적인 외침에 동수와 친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에서 건져 올린 구덩이에 숨어서 벌벌 떨던 그 해순이 할머니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거느린 진짜 대한민국의 제왕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강 회장은 무릎 꿇은 최 실장의 어깨를 토닥이며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바다의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매섭게 재련되어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최 실장,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 피눈물을 흘려야 할 놈들은 따로 있지 않으냐. 태성이 그 배은망덕한 놈이 내 자리를 훔쳐앉아 회사를 주무르고 있겠구나. 내가 죽은 줄 알고 축배를 들고 있을 그놈의 목통을 끊어주러 갈 것이다. 강 회장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에 최 실장은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은 뒤돌아서서 여전히 넋을 잃고 있는 동수와 친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그러나 아주 굳세게 맞잡았습니다. 형님, 그리고 우리 동수 이 늙은이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갚아주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서울로 가시지요. 동수, 내가 그토록 원하던 할머니 병원비도 그리고 내 미래도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최 실장이 정중하게 문을 연 최고급 리무진 안으로 강 회장과 동수 가족이 올라탔습니다. 낡은 목선에서 내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 검은 세단들의 행렬이 굉음을 내며 아침 안개를 뚫고
서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강태성의 더러운 배신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왕자를 되찾기 위한 여제의 진짜 복수극이 마침내 그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잔혹하고 멍청한 조카가 죗값을 치를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10대가 넘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맞추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흑룡이 꿈틀거리며 도심을 향해 날아가는 듯한 압도적인 광경이었죠. 행렬의 한가운데 위치한 방탄 리무진 안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거친 밤바다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강 회장과 동수 그리고 동수의 친할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뿜어내는 은은한 향기와 발밑으로 깔린 푹신한 카펫은 평생 흙바닥과 낡은 장판. 위에서 살아온 동수와 할머니에게는 마치 꿈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동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마천루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하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창밖의 풍경이 아닌 허공의 한 점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몸빼 바지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등줄기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꼿꼿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 조카 강태성을 어떻게 가장 고통스럽게 끌어내릴 것인가 하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성해운그룹 본사 최상층. 수백 평에 달하는 화려한 임원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과 은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의 가장 상석, 본래 강 회장이 앉아야 할 그 절대적인 권력의 자리에는 조카 강태성이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오늘 이 자리는 표면적으로는 폭풍우에 휩쓸려 실종된 강 회장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였지만 실상은 강태성이 공식적으로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등극하기 위한 화려한 대관식이었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수십 명의 임원들은 이미 강태성에게 매수되어 그의 눈치만 살피는 꼭두각시들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강 회장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몇몇 충직한 임원들은 일찌감치 한직으로 쫓겨나거나 강태성의 협박에 못 이겨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강태성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눈가에 교묘하게 안약을 짜놓고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참으로 비통하고 뼈를 깎는 심정입니다. 저를 친아들처럼 걷어주시고 태성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저의 고모님 강 회장님께서 끝내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강태성은 짐진 목이 메인 척 말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몇몇 임원들은 비위를 맞추듯 헛기침을 하며 슬픈 척 고개를 숙였죠. 강태성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습니다. 그룹의 총수가 부재한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수만 명의 임직원들과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만 합니다. 부족한 저 강태성이 고모님의 거룩한 유지를 받들어 피눈물을 삼키며 이 무거운 회장의 십자가를 짊어지려 합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강태성의 신복들이 주도하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회의 승인 도장만 찍히면
태성그룹의 모든 권력과 수십조 원의 자산은 합법적으로 강태성의 손아귀에 완벽하게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성은 승리에 도취된 눈빛으로 책상 위에 놓인 의사봉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저 나무망치를 3번만 내리치면 지긋지긋했던 고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온전한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태성이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이사회장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는 동안 태성그룹 본사의 지하 주차장에는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하 5층 VIP 전용 주차장. 육중한 방탄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최 실장의 정중한 부축을 받으며 한 여인이 구두 굽소리를 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입고 백발의 머리를 기품 있게 빗어넘긴 진짜 태성그룹의 여제,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과거 태성그룹을 창업할 때부터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붉은 루비 브로치가 섬뜩할 만큼 붉은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뒤로는 말끔한 새 옷으로 갈아입은 동수와 친할머니가 넋을 잃고 서 있었죠. 동수는 방금 전까지 옆자리에 앉아있던 혜순. 할머니가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대기업 회장님으로 변신한 모습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건물 내의 보안팀은 이미 저희 쪽 최정예 요원들로 모두 교체 완료했습니다. 강태성 부회장의 사조직 놈들은 옥상과 지하 기계실에 포박하여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사회는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최 실장의 보고를 받은 강 회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고했다, 최 실장. 쥐새끼가 제 발로 덫에 들어가 왕관을 쓰려고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 알량한 왕관이 제 목을 치는 단두대의 칼날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강 회장은 동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동수야, 눈 똑바로 뜨고 잘 보거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이것이 내가 목숨 걸고 살려낸 이 할미의 진짜 세상이다. 강 회장을 필두로 최 실장과 수십 명의 검은 정장 요원들이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기가 무서운 속도로 꼭대기층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하는 맑은 알림음과 함께 50층의 문이 열리자 복도를 지키고 있던 강태성의 경호원들이 깜짝 놀라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 회장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절대 돌아올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제왕이 눈앞에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최 실장의 요원들이 순식간에 강태성의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거대한 대회의실에 굳게 닫힌 참나무 양문형 도어 앞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단 한치의 막힘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마침내 강태성이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의사봉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본인 강태성을 태성 해운그룹의 제12대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가결하겠습니다. 그가 의사봉을 내리치려는 찰나 쾅 하는 벼락 같은 파열음과 함께 대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부서질 듯 열려 젖혀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수십 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공은 경악과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죠. 쏟아지는 조명을 받으며 문턱을 넘어선 사람은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완벽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의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뚜벅뚜벅 정적에 휩싸인 회의실의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반역자들의 심장에 박히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강태성은 들고 있던 의사봉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핏기 가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고 있었죠. 귀신을 본 듯 벌벌 떠는 강태성을 향해 강 회장이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이 내 놈이 웬일로 상복을 입고 있나 했더니 제삿날을 앞두고 내 놈이 입을 수의를 미리 맞춰 입고 온 모양이구나.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여제의 서늘한 눈빛이 강태성의 목통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당당하게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14살 섬소년 동수의 두 주먹도 불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태성그룹의 역사를 새로 쓸 피의 숙청이 마침내 그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의사봉이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내는 둔탁한 소리만이 거대한 회의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강태성의 화려했던 권력이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과도 같았죠.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태성해운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웃던 강태성의 얼굴은 이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의 두 눈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듯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고 벌려진 입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십 명의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태성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아부하던 배신자들은 마치 저승사자를 마주한 사람들처럼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 얼어붙은 공간 속으로 강 회장의 단호하고도 기품 있는 구두 굽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은 임원들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모세의 기적처럼 반으로 갈라진 홍해를 걷듯 곧장 테이블의 정중앙 상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신기하고 경이로운 14살 동수와 두 손을 꼭 모아쥔 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친할머니가 최 비서실장의 보호를 받으며 든든하게 뒤따르고 있었죠. 고모님, 살아 계셨습니까? 저는 고모님께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태성이 사색이 된 얼굴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비열하고도 얄팍한 수작이었죠. 하지만 상석의 의자에 우아하게 앉은 강 회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의 조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자리에 앉아 무엇을 막으려 했느냐? 내 놈이 빼돌린 수백억 원의 비자금 장부냐? 아니면 폭풍 우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늙은 고모를 밀어버린 내 놈의 그 짐승만도 못한 패륜이냐? 강 회장의 벼락 같은 호통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태성의 다리가 그대로 풀리며 털썩 주저앉을 뻔한 것을 뒤에 서 있던 최 실장의 요원들이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억지로 세워두었습니다. 억울합니다, 고모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고모님과 저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꾸며낸 모함입니다. 저 시골뜨기 촌놈들이 고모님을 홀린 것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발뺌하며 동수와 할머니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강태성의 추악한 모습에 강 회장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며 최 실장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최 실장이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어
회의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처참하게 부서진 쾌속선의 잔해와 함께 흠뻑 젖은 채 포박당한 사내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젯밤 동수의 기지로 칼바위 해협에서 침몰했던 강태성의 사냥개들이었죠. 내 놈이 보낸 사냥개들은 어젯밤 칼바위 해협에서 꼬리가 밟혔다. 바닷물을 잔뜩 먹고 끌려 나온 그놈들이 살기 위해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렀을 것 같으냐? 내가 직접 지시한 살인 교사 녹음 파일과 비자금 세탁 내역까지 모두 최 실장의 손에 들어와 있다. 아직도 그 더러운 입으로 모함을 운운할 셈이냐? 완벽한 증거 앞에서 강태성은 마침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이 늙은 여우 같은 노인네야. 평생을 회사에 바친 내 아버지를 내치고 조카인 나마저 평생 내 밑에서 개처럼 기어다니게 만들었잖아. 내가 내 것을 찾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란 말이냐. 본색을 드러낸 강태성의 입에서 패륜적인 폭언이 쏟아져 나오자 회의실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쓰레기를 내려다보는 듯한 멸시와 동정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죠.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품을 물고 발악하는 강태성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내 아비가 쫓겨난 것은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했기 때문이고 내 놈이 내 밑을 기어다닌 것은 그 알량한 탐욕을 숨기지 못하는 내 놈의 그 얄팍한 그릇 때문이다. 회사는 핏줄이라고 거저 주어지는 전리품이 아니야. 수만 명의 식구들을 책임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지. 내 놈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을 자격조차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 밖에서 요란한 무전기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실장이 사전에 모든 증거를 넘기고 긴급 체포를 요청해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발버둥치는 강태성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태성그룹의 회장이야. 이것들 다 쓸어버릴 테다. 강태성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굳게 닫히는 회의실 문 너머로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악인의 권력이 이토록 비참하게 몰락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강 회장의 서늘한 눈빛은 이제 강태성의 옆에서 아부를 떨던 배신자 임원들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던 임원들이 마치 추수, 끝난 들판의 벼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대기업의 임원들이 체면도 버린 채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 부회장이 저희 가족들을 들먹이며 협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을 뿐입니다. 한 번만,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저기서 비굴한 변명과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수는 섬마을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던 깡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느니 어른들이 강 회장 앞에서는 파리 목숨처럼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옛말이 눈앞에서 완벽하게 실현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무릎 꿇은 자들을 향해 싸늘하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원증을 벗어두고 나가라. 강태성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회사를 팔아먹으려 한 너희들의 횡령과 배임 혐의는 단일원, 한 푼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고급 양복 대신 차가운 감방의 죄수복이 훨씬 더 잘 어울릴 테니 말이다. 최 실장의 요원들이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배신자들의 양팔을 잡아 끌고 회의실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태성해운그룹의 썩은 고름들이 완벽하게 도려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강 회장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치다 한직으로 밀려났던 진짜 충신들만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남아 있었습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던 피의 숙청이 끝난 후 강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긴장한 채 서 있는 동수와 친할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제왕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갯벌에서 자신을 업고 뛰던 소년을 바라보는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한 할머니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죠. 강 회장은 동수의 거칠고 상처난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동수야, 무서웠지.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입니다.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혜순이 할매, 아이고, 아니 회장님 억수로 멋있었습니다. 저 나쁜 아저씨들 혼내줄 때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동수가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씩씩하게 대답하자 강 회장의 입가에도 마침내 깊고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수의 친할머니 역시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지독한 가난과 빚쟁이들의 위협 그리고 깡패들의 공포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동수를 품에 꼭 안으며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 할미를 살려냈으니 이제 이 할미가 내 세상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에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할 것이다. 가장 절망적인 바다의 끝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인연이 거대한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눈부신 보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이 섬마을 조선, 가족이 평생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결말뿐이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대학병원의 VIP 특실 창문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푹신하고 깨끗한 병상 위에는 동수의 친할머니가 아주 평온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평생 갯벌에서 허리가 굽도록 일하며 얻은 지독한 관절염과 뼛속까지 파고들었던 병만은 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된 대수술로 말끔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제는 굽었던 허리도 곧게 펴시고 혈색도 몰라보게 좋아지셨죠. 할매요, 이제 다리 하나도 안 아프고 걸을만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동수야. 이제는 날아다닐 것만 같다. 내 평생 이렇게 호강을 누려볼 줄은 꿈에도 몰랐대이. 이 모든 게 다 우리 동수가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주신 복이요. 말끔하게 다려진 새 교복을 입은 동수가 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매일같이 낡고 흙투성이었던 옷을 입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섬마을 꼬마 어부는 온데간데 없었죠. 동수는 이제 서울의 명문 중학교에 당당히 입학하여 또래 아이들처럼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실 벽에 걸려있던 대형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성해운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고모를 살해하려 했던 전 부회장 강태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통쾌한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 강태성은 과거에 화려했던 양복 대신 초라한 미결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수를 괴롭히고
섬마을 사람들의 피땀 어린 해산물을 헐값에 후려치며 악행을 일삼던 중매인 덕배 아재 역시 과거의 불법 거래와 사기, 행각이 모두 탈로나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섬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그 무게만큼 철저하게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옛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똑똑하는 가벼운 노크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강 회장이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기업을 지휘하던 철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손주의 재롱을 보러 온 다정한 할머니의 얼굴 그 자체였죠. 최 실장 역시 양손 무겁게 최고급 과일 바구니와 동수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형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이제 퇴원하셔도 좋다는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참말로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늙은이 목통을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 우리 동수까지 이리 귀하게 걷어주시니 이 은혜를 죽어서도 어찌 다 갚을까에. 동수의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려 하자 강 회장이 황급히 다가가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건 바로 형님과 우리 동수입니다. 그 폭풍우 치던 밤 동수가 제 손을 놓아버렸다면 지금의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형님과 동수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이제 제가 평생 품고 가야 할 하나뿐인 진짜 가족입니다. 강 회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동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의 자택 근처에 마련된 넓고 아름다운 2층 양옥집의 등기 권리증과 동수의 이름으로 개설된 두둑한 교육 신탁 통장이었습니다. 동수야, 이제부터 그 집이 너와 할머니가 평생 마음 편히 살 진짜 너희 집이다. 학비 걱정, 병원비 걱정은 흰 할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저 지금처럼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내가 꾸고 싶은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거라. 동수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거친 바다와 싸우며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지난날의 서름이 씻은 듯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동수는 주머니에서 꼬물꼬물 무언가를 꺼내어 강 회장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동수가 섬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새 갯벌을 뒤져 찾아낸 가장 아름답고 반짝이는 뽀얀 진주조개 껍데기였습니다. 회장님의 아니 할매요. 제 목숨 걸고 할매 지키기로 한 약속 지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나중에 크면 진짜 큰 배의 선장이 돼서 할매 회사 제가 꼭 지켜드릴게. 강 회장은 동수가 건넨 작은 조개 껍데기를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처럼 가슴에 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재벌 회장이었지만 그 어떤 훌륭한 훈장보다도 14살 소년의 진심 어린 이 작은 선물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벅차오르게 만들었죠. 강 회장의 눈에서도 마침내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조카에게는 참혹한 배신을 당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섬마을 조손가족에게서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핏줄보다 진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눈부신 봄 햇살을 타고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베푼 작은 선의가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오고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눈부신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결코 선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네 삶에도 언젠가 이처럼 기적 같은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